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해서 반발이 쏟아졌죠. 다들 한 번쯤 나는 중산층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중산층은 OECD 기준으로 중위소득에서 아래 위 50% 계층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OECD와 달리 하위 50%는 소득세를 내지 않으니 절반은 서민이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중산층을 적정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계층으로 정의한다면 사정은 매우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22,700달러입니다. 4인 가족으로 하면 약 1억 원이죠. 그런데 실제 정부 부분과 기업 부분을 빼면 개인이 처분 가능한 소득은 1인당 13,150달러, 4인 가족으로 보면 5,500만 원 정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세금 다 내고 4인 가족이 5,500만 원을 벌면 딱 중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값, 교육비, 식음료비 등이 다 오르니까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소득으로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청년 실업이 계속되어서 소득 5,500만 원 아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대신 고소득자와의 갭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 중산층을 살리는 일이 바로 정치인의 일이 되겠습니다. 8월 1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조용한 가운데 진보적 계획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야당의 차기 리더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죠. 오늘은 일부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외국 자본의 취약한 우리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부에서 오징원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일의 정치를 토론하는 정치 포커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황태순, 박상경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회담 제의를 받아들이는데 또 그 이산가족 회담 하루 전날 금강산 관광회담 하자고 역제의를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미 지난 16일에 그 이산가족 실무회담 개최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고요. 예. 어제 북한 조평통이 화답을 해온 겁니다. 추석 계기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진행하고 14선언 발표일에 즈음에 화상 상봉을 진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예.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은 남측 제안대로 23일에 개최를 하고 장소는 그런데 금강산으로 정해서 이 면에서도 돌아보고 현지에서 그 이용 대책을 세우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강산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도 22일에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회담을 23일 날 하고 22일 날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미리 하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미 한 차례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난달 10일에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별도 실무회의를 제안을 해온 바가 있고, 이때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회담만 수용을 하고 금강산 회담 제안은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유로 든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가 일단 이루어진 상태고 이 박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제안까지 한 상태라서 그냥 무시만 할 수는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부 당국자 얘기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뭔가 지금 뭐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그런 그 중립적인 상황이라 그러는데 오늘 어떤 공식 입장이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금강산 관광 역시 이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이것이 걸림돌이 되겠는데 또 오늘부터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하니까 이 문제도 혹시 또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네요. 네. 예,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오늘 또 이어지죠? 예, 오늘 증인 27명 대상으로 해서 2차 청문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국정원 댓글 사건 및 감금 의혹 사건의 당사자, 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또 직속 상관이었던 최모 씨, 또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또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이런 전현직 직원이 이제 대거 출석을 합니다. 또 댓글 사건 은폐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또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또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인권유리 및 매관 매직 의혹, 이 새누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 또 국정원 전직 직원인 정기성, 김상욱 씨 이런 사람들이 출석을 합니다. 예. 근데 이 국정원 전 현직 직원들은 신변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런 예. 이제 새누리당 주장이 있어서 오늘 아마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그래도 이 박원동 전 국장 경우에는 이 현직 직원이 아니지 않느냐. 공개를 하자. 지금 이런 입장이어서 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예, 그건 그렇고 27사람이나 그 하루에 이게 다 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죠. 증인 신문이 가능할까요? 중요 증인만 하더라도 박원동, 민병국, 권은희, 최일락, 강기정 뭐 이렇게 한 4분 정도가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예, 21일 날 청문회는 어떻습니까? 안 열릴 가능성이 높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21일은 본래 미합의, 미출석 증인을 부르기로 한 날인데요. 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하고 권영세 주중대사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청문회장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맞서서 새누리당은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다. 특히 지난 16일까지 출석 요구서 전달했어야 되는데 이미 시한 넘겼다. 증인 채택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고요. 김무성 의원은 또 개인 일정으로 금주 초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만약에 이 두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 이 전체적으로 이 파행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런 속에서 특검 주장도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서울시장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올여름 또 서울시는 이래저래 몸살을 앓았습니다. 노량진 공사 현장 수몰사고에 이어서 방화대교 공사 현장 안전사고까지 있었죠. 여기에 강남역 상습 침수부터 최근 경전철 논란까지 서울시의 현안은 늘 산적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서울시정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듣겠습니다. 박 시장님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네네. 예, 제가 이 프로그램 받고 박 시장님 인터뷰도 처음이고, 박 시장님이 정치하시고 나서 첫 전화인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예, 근데 많이 바쁘실 텐데 TV로 보는 얼굴은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정치의 절구미란 대담좀 냈죠? 예. 정치가 체질에 맞으신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정치 시작 하시고 나서 그 점을 참 걱정을 했는데 네. 그 사이 보면 정치가 아주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요.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치라기보다는 행정가의 역할이죠. 예.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을 이렇게 깨알같이 정말 챙기고 민생을 돌보는 일이 오히려 99%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의도의 어떤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나간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니까 이렇게 아주 민생을 챙기는 일은 제가 그동안 이제 시민운동 하면서도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제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주에 필리핀 출장 다녀오셨죠? 예.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거의 국가원수에 준하는 환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네. 그 보도 보고 나서 기분 좋았어요. 무슨 목적으로 가신 겁니까? 본래는 이제 제가 옛날에 막사이사이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아마 55주년 행사 기조연설 하러 갔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간 김에 또 마닐라 메트로 말하자면 전체 광역 마닐라의
그 개발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 서울시의 여러 뭐 이런 도시 운영의 경험을 좀 나누고 또 필요하다면 수출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방문했는데 그 옛날에 우리도 뭐 그랬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의장대라는 게 우리처럼 이런 군대 의장대가 아니고요. 예. 그 직원들이 이렇게 와서 뭐 정말 이렇게 악기도 뭐 연주하고 막 너무 환대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참 우리는 그분들 오면 그렇게 못 해드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번에 그 마닐라에서 서울 지하철 등 이 교통 문제 그리고 홍수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현지에서 그 주목을 많이 받았다면서요? 예, 실제로 그 아마 마닐라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우리 교통 혼잡이 정말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은 그 마닐라 전체 사는 분이 한 1,200만 명이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엔 지하철 없이는 거기는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소개도 했고요. 특히 또 그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차들 버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차를 이렇게 환승하고 이러는 게 있어서 우리 지금 스마트 카드는 참 우수한 제도거든요. 이게 예. 지금 뭐 방콕에도 저희들이 지금 그 이 컨설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그 남미 쪽에도 뭐 거의 몇 천억을 받고 저희들이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관심이 많아하더라고요. 예. 그 이왕 교통 문제 나왔으니까 경전철에 관해서 먼저 의견을 좀 듣겠는데. 네네. 이 2008년도에 이 경전철은 오세훈 시장이 처음 추진했는데 5년 만에 재추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이제 오 시장님 시절에 이미 발표를 한번 했었고요. 예. 근데 이게 5년마다 이 새로운 계획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발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뭐 말씀하신 같이 서울시의 앞으로의 대책이 이제 이렇게 도시철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차를 몰고 나오면 그 차가 막히죠. 또 그게 대기질이 나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세계 뭐 뉴욕이든 런던이든 어느 나라든 이 도시철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도시철도에 그러니까 대중교통 분담률을 보면요. 파리가 58%, 런던이 65%, 도쿄가 86%, 서울은 36%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이런 도시에 이런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 이제 우리 철도가 지금 잘 나 있긴 하지만 아직도 소외 지역이 한 38%가 됩니다. 서울시가. 예. 그래서 이건 뭐 시민의 이동 권리로 보나 또 교통복지 차원으로 보나 이렇게 도시철도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두면서 저희 재정 상황에 맞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오 시장 때 용역 보고서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 재영향성 검토가 다 있었는데 이번 용역 보고서에 그게 빠져 있더라.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느냐? 이 환경성 검토하고 재영향성 검토는 그 이제 법에 의해서 자연재해 대처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예. 지금 저희가 발표했다고 해서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또 검토도 거쳐야 되고요. 또 뭐 제가 이미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 시민단체들하고도 앞으로 충분히 그 협의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른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서울시의 재정 사업으로도 일부 진행되지만 예. 또 민자 사업으로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자 사업이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최소한의 어떤 수익 수지는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어떤 협의 과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뭐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전부 앞으로 밟게 될 것이고요. 네. 예, 지금 총계 몇 개 노선이죠? 지금 네? 예, 총계 노선이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한 10개 노선이죠. 예, 근데 이번에 2008년 계획보다 위례신사선, 위례선, 남곡선 이 3개 노선이 추가가 됐던데 예. 총 투입되는 그 예산이 8조 5천억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요. 예. 그런데 아까 방금 민자를 말씀하셨는데 민자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저희들은 한 이제 절반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근데 민자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우리 신림선하고 동북선 두 개는, 벌써 이 민자하고 협의가 상당히 진전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정부에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신림선, 동북선은 민자하고 합의가 다 됐습니까? 이거는 지난번 5년 전에 이미 발표된 것을 기초로 해서 그동안 추진돼 왔던 일이죠. 예, 그런 겁니까? 예. 예. 근데 이 민자 사업이라면 서울시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민산 터널 그리고 9호선이 있을 건데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서 세금을 먹는 하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9호선에 맥쿼리가 취소하죠? 예, 일단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같은 이 금융회사들이 인수를 하면서 서울시가 요금 결정권을 회수하게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요. 그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거는 지금 아직 협상이 완료는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대신 아무튼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지하철과 같이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일에 민간 회사가 요금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게 되면 좀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결정권은 서울시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거보다는 훨씬 좀 낮은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맥쿼리가 취소하고 보험사들이 새로 그것을 인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보장 수익률을 대폭 낮춰서 4% 정도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미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럴 경우에 경전철에 이 민자를 이 수준으로 해서 유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고금리 시대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지속적으로 금리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조금 낮을지라도 굉장히 장기적이고 또 서울시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보험회사나 콘소시엄 입장에서는 여기가 과거보다 훨씬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원하는 그런 투자처죠. 네. 예. 이 재정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기초연금은 박 대통령 공약이 국민행복임금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이 지금 축소되었고 지급액도 기준연금보다 20만 원으로 통일되는 식으로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9월 중으로 이제 확정안을 내놓을 건데요. 결국은 일부 재정을 지자체가 또 안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이 여력이 없는 자치구들이 서울시에 앞으로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부담을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능력이 있는 겁니까?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과세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취득세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딱 요거를 세금으로 세원으로 해라라고 지정해 주는 것만 우리는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부는 여러 가지 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하 어떤 소득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여지들이 참 많지만 지방 정부는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보편적 복지의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무상보육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중앙 정부 또 국회가 먼저 일방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건데 갑자기 지방정부 보고 서울시가 경우에는 무상보육에서 한 8을 내라는 거거든요. 8대2로 서울시 보고 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느닷없이 이걸 사실 부담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근데 무상 급식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가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달부터 서울시가 양육수당에 지금 지급할 돈이 없다는 건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런데 그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40만 8천 명이나 됐던데 이게 큰 문제더라고요. 서울시가 그렇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1,355억 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던데 결국 서울시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래 그 서울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사실 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이제 그 국회에서 먼저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했고 중앙정부도 그렇게 동의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지방자치단체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이 김황식 이 총리께서 이제 이걸 협의를 했죠. 그래서 서울시도 일부 더 부담하고요. 중앙정부도 더 부담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면서 더 이상 추가 부담을 안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와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뭐 거의 20만 명이 더 이제 서울에는 아이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볼 예산이 20만 명이 넘어서고 또 금년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인수위원회 시절에 요런 이 보편적 복지 전체 전국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복지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엄명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믿고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지금 그런 어떤 약속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경우에도 뭐 어떻게 하든 예산을 어떻게 짜고 또 줄이고 해서라도 저희들 뭐 조금이라도 더 추가 부담은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금년에 뭐 서울시만 해더라도 지금 취득세 이런 게 부동산 경기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7천억 정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어찌됐든 중앙정부가 여지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을 더 해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노량진 수물사고 방화대교 접수역도로 붕괴사고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제가 이 시장님에게 따질 문제는 뭐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외국인 근로자 6명 중에 5명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관리 부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는 뭐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뭐 무조건 저는 우리 서울시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원인을 저도 이렇게 이제 따져보니까 그동안 이제 옛날에 왜 그 성수대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공무원들이 업체들하고 이런 뭐 유착 관계도 있고 또 이런 걸 제대로 감독할 뭐 그런 전문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책임감리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엔지니어링 회사라든지 이런 아주 전문성이 높은 회사 보고 감독도 다 해라. 이렇게 이제 미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의 책임은 법적 책임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감리 제도가 제대로 안 돌아간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임 감리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재발 방지 대책들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공무원들이 그만큼 좀 더 이제 그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오히려 뭐 물론 과거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2중 3중의 그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강남역 침수가 해마다 됩니다. 이 60mm만 돼도 비가 역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뭐 서울에는요. 강남뿐만 아니라 34군데 상습 침수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보통 그 저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이제 몰려오고요. 특히 그동안 이제 도시가 개발되면서 세멘 콘크리트로 그러니까 뭐 보드블록 포함해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비가 또 요즘 오는 것은 집중 호우잖아요. 지역마다 엄청 쏟아져 내리니까 그게 이제 이런 침수로 이어지곤 했는데 이게 아주 대책도 종합적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하수 관고도 확대한다든지 유역을 분리한다든지 빗물 전유조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정책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예. 이게 돈이 또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는 못하고요. 그래서 조금씩 해서 하는데 강남의 경우에는 한 2015년까지는 완전히 해소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예. 지금 뭐 일부 예컨대 용월이 공원 같은 데는 빗물 이 저류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실 뭐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도로에 이 차도 뭐 다니는데 큰 지장은 없었는데 예. 아무튼 이 도시라는 게 참 저도 시장을 해보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예, 그렇군요. 예. 예,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 한두 개 드리죠. 이 국정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이 민주당이 장애투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서울시장은 하여튼 시민들의 민생 챙기는 일이 중요하니까 예. 제가 뭐 그런 쪽에 크게 발언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어쨌든 뭐 우리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듯이 사실 뭐 국정원이 이 뭡니까 북한이나 외적의 어떤 침략이나 무슨 그런 국가 안보에 대한 그런 쪽에 이 올인을 해야지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뭐 여야 간에 빨리 어떤 합의를 하고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또 책임질 사람 지고 빨리 이거 정리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예. 그래서 민생을 좀 챙기고 민생에 올인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죠. 이 원세훈 김용판 두 분이 선서를 거부했는데 뭐 박 변호사님이나 저나 이 똑같은 법조인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로서 이걸 보실 때? 네, 글쎄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 국정을 책임지고 또 이랬던 어떤 기관장으로서의 그런 책임은 저는 당당하게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튼 뭐 저는 상식이라는 게 있고 뭐 진실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뭐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보고 계신데 아무튼 또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빨리 저는 좀 이게 정리가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안철수 의원하고 관계 여전히 불가원입니까? 뭐 저는 제가 인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뭐 과거부터 잘 지냈고요. 뭐 그런 관계 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하여튼 뭐 정치적으로도 좀 더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출발사침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예, 지난주에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은 7시 42분 40초 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얼마 전 버냉키 쇼크를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이 연말까지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댄 버냉키 미국 FRB 의장의 한마디가 전 세계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사건이죠.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물이 줄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적 완화 세계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탄이기도 하지만 한편 외국 자본의 취약한 우리 시장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아시아 금융학회장인 고려대학교 오정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전망과 대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네, 잘 지내시죠? 네. 예, 오는 21일에 공개할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에 뉴욕 증시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어떻게 할 거냐, 시기와 규모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무슨 오 교수님께서 미국 양적 완화 언제쯤으로 예측하십니까? 이제 금년에 남아있는 미연준의 FOMC 연방시장 공개조작위원회 회의가 3번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9월 17일, 18일 날 있고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회의록 공개 바로 이틀 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0월 달에 29일, 30일에 있고 12월 17일, 18일 3번 있는데 이 3번 중에서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이제 하긴 할 건데 언제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미연준 버냉키 의장께서 미국
실업률이 7%가 되면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7월달 실업률이 7.4%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그 9월 17, 18일 하려고 그러면 8월 지표만 보고 해야 되는데 다소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왜냐하면 또 한 가지는 9월 중에 10월부터 그 시작되는 미국의 새 회계연도를 앞두고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데 국가 부채 상한이라는 그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9월 때는 굉장한 그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제 생각은 그래서 아마도 10월 달 FOMC 늦어도 12월 FOMC에는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미국 CNBC 방송이 보도를 하기를 지금 그 850억 달러 매달 그 사들이는 채권 매입을 이제 축소를 하게 되면 한 200억 달러 정도 축소할 정도로 그래 크게 축소는 안 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벌써 미 연준이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습니까? 매달 그 850억 달러를 풀고 있는 돈을 한꺼번에 안 풀면은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아마 100억이나 200억 이런 식으로 쭉쭉 줄여나가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경제에 타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벤버냉키가 출구 전략의 로드맵을 발표한 것만 가지고도 한국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라고 있는데요. CDS 프리미엄. 신용부도 확률 그 수합인데요. 이것이 보통 우리나라가 60에서 70bp인데 110bp를 넘었었거든요. 이게 보통 한 200bp를 넘었으면 상당히 좀 위험한데요. 제 생각으로 로드맵을 발표한 것만 가지고도 이 정도 올라갔고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는 200bp를 넘었으면서 긴급히 금리를 올리는 등 그런 대책을 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걸 만약에 한 달에 200억 달러라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양적 완화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이제 미국의 경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우리나라 총 수출의 대미 수출 비중이 한 10% 정도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예컨대 1994년도 5년도 혹은 2004년 6년 때도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올리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8년도에도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뤄볼 때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좀 건실한데 주변 나라들 1997년도 태국이 먼저 오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일로 위험한데 제가 보기에는 1997년, 2008년 같은 그런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외화 유동성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미국뿐 아니라 최근 일본도 이제 양적 완화를 중단할 시기가 오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우선 그 일본의 양적 완화가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이게 유리할 겁니까? 불리할 것으로 봅니까? 일단은 일본의 양적 완화는 지금 현재 한국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본 현재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원엔 환율 하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에서 1994년, 5년, 후 2004년, 2006년 사이에도 금리를 올릴 때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미국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은 원화 약세보다는 엔화 약세가 더 크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와 엔화는 교환성 통화이기 때문에 먼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상 수지가 악화되면서 위기를 가져오는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고 벌써 작년부터 지금까지 원엔 환율이 약 30% 하락을 했고요. 아마 이번에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면은 금년 중에 한 10% 정도 추가 하락해서 내년 정도에는
우리 그 충격이 한국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예, 엔화 가치가 더 낮아지는 이유는 결국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기 때문에 일본 국채금리하고 갭이 커지면서 자본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뭐 그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 2.8% 정도 되고요. 예. 일본은 1.8% 정도 되니까 그 돈들이 아무래도 미국으로 가게 되고 더구나 또 일본 경제가 한 가지 좀 좋지 않은 조짐은 금년에 약간 회복이 되지만 내년에는 다시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국제 투자자들이 엔화보다는 달러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면서 엔화 약세가 빠른 속도로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엔 환율이 더 떨어져서 현재 원엔 환율 10% 정도 떨어지면은 한국 수출은 약 150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하게 보시는군요. 예, 일본이 아베노믹스와 엔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이제 이런 큰 부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그 한국식 자본유동 관리 제도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그 말씀을 하셨던데 이거 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먼저 이런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미 벌써 G20회의라든지 G20 정상회의나 IMF에서 선진국의 무분별한 그 양적 완화 때문에 한국 같은 그런 소규모 개발 국가가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 적절한 자본유동을 관리해야 된다는 자본유동 관리 원칙의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이미 그런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그 컨센서스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현재 자본유동이 거의 완전 자유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해가 큰데 이것을 한국 실정에 맞게 좀 다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제 자본유동에 관해서 거시건연성 3중 세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이번에 또 밝혀졌거든요. 수차례 밝혀졌는데 불구하고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제가 답답한 게 그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발 경제이고 그런 실정에 맞게 추가적인 자본유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올 때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들어온 게 이미 한 5천억 불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나갈 때는 이제 규제하면 안 되죠. 나갈 때는 이제 규제하면 또 이제 이번에 그 인도처럼 큰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이게 들고 나는 것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들고 나게 할 것인가. 이것에 관한 그 조치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제가 말씀 좀 더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오정근 고려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예, 지른책의 출발사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뒤에 이어가겠습니다.